파괴한다는 그 아이디어는 유럽의 많은 감독들한테 영향을 줬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요즘 축구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축구를 망치고 있다. 요게 뭔 소리냐? 펩이 전술을 너무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 계속 복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처럼 개성 있는 선수들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더 이상 못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축구가 노잼이 됐고 사람들이 점점 안 본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펩과 정반대로 선수들의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서 아주 재미있는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요분은 심지어 포지션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파괴해버렸어. 이게 뭔 얘기인가 싶으시죠? 오늘은 현대 축구의 획기적인 전술들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포지셔널 플레이. 자, 오늘 말씀드릴 전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포지셔널 플레이가 뭔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돼요. 말 그대로 각 선수들의 포지션을 정해놓고 플레이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펩은 훈련할 때 운동장에 이렇게 복잡한 선을 그어놓고 각 선수들이 특정 위치에 머물게 해요. 그리고 횡으로 3명 이상 있지만 종으로 2명 이상 있지만 이런 원칙들을 선수들한테 주입합니다. 자, 물론 선수들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자유는 한두 명의 선수들한테만 허용되고, 또 그렇게 자리를 바꾸더라도 전체적인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이 포지셔널 플레이가 좋은 게 조직력이 극대화됩니다. 왜냐면 모든 플레이가 패턴화, 자동화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을 잡았어. 그러면 옆에 동료가 언제 어디로 뛸지 알아. 그러면 패스 타이밍하고 정확도에만 집중하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그냥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조직력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브라이튼 맡았던 데제르비 감독도 포지셔널 플레이 했거든요. 이 감독은 심지어 골킥 세트피스 같은 걸 만들었어요. 골키퍼부터 해서 패스 탁탁탁 해갖고 압박 풀어나가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 마치 세트피스 같이. 자, 이렇게 포지셔널 플레이가 조직력을 극대화하지만 단점이 뭐예요? 축구가 노잼된다. 너무 단조로우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요 전술은 아주 재밌어요. 그 전술이 뭐냐고요? 바로 릴레이셔니즘. 자, 이게 도대체 뭐냐? 릴레이션, 즉 관계를 중시하는 전술이에요. 좀 더 쉽게 풀어보면 감독이 선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얘들아, 포지션 신경 쓰지 마. 자유롭게 돌아다녀. 그러면서 그때그때 생기는 동료와의 관계성을 활용해서 즉흥적이고 창의적인 플레이해. 요런 느낌이에요. 자, 이 릴레이셔니즘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줬던 감독이 몇 년 전까지 브라질 클럽팀 플루미넨시를 맡았던 디니즈 감독이에요. 이 전술로 2년 전에 남미의 챔피언스 리그라고 불리는 코파 리베르타도레스를 우승했어요. 심지어 선수 사는데 돈도 많이 안 썼어. 전술빨로 우승한 거예요. 자, 디니즈 감독의 축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말씀드렸듯이 선수들의 포지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맨시티처럼 전체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서로 자리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 구조 자체를 다 허물어. 각자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데 막 가는 거야. 자, 그럼 상대 입장에서는 어때요? 누가 누구를 막아야 될지 알 수가 없죠. 원래 4-1-4-1이랑 4-2-3-1이랑 붙으면 서로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각자 1대1 맞짱 뜨면 되거든요. 근데 플루미넨시처럼 이렇게 아무런 구조 없이 막 돌아다니면 도대체 누가 누굴 막아야 돼? 얘 누가 막을 거야, 누가? 이 주변 선수들 사이에서 엄청난 혼란이 온다고. 자, 그럼 상대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우리 그냥 한 명씩 물어서 맨투맨 마킹하자. 좋죠, 직관적이죠. 근데 문제는 상대가 볼을 뺏어서 공격하려고 하면 자기네 풀백이 저기 공격수 자리가 있고 공격수는 요 센터백 자리에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들은 공격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수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 그리고 디니즈 감독 축구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틸팅입니다. 영어로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당시 플루미넨시가 볼 돌리는 걸 보면 맨시티처럼 쫙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한쪽에 다 몰려 있어요. 왜냐? 이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려고. 공을 중심으로 해서 요 주변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플루미넨시 선수들 4명, 상대 선수들 2명, 수적으로 훨씬 많으니까 짧은 패스를 계속 돌려서 쉽게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축구가 정말 재밌는 게 이렇게 틸팅한 상태에서 상대가 너무 이쪽에 몰렸다? 그러면 보통 반대로 빵 전환해서 전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디니즈 감독은 전환하지 말라 그래. 공이 이렇게 뒤로 빠져도 반대쪽으로 안 가고 다시 이 좁은 데로 볼을 보내라 그래. 그리고 여기서 계속 돌리래. 대체 왜 그러는 거냐? 만약 반대 전환을 빵 하면 플루미넨시 선수들도 이쪽까지 다 옮겨가지고 다시 수적 우위 상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다 언제 가? 시간도 걸리죠? 힘들죠? 그럴 바에는 지금 이 공간에서 이미 수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계속 돌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지치겠죠? 그러면 전진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갸우뚱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일리가 있긴 해요. 왜냐면 상대팀의 이쪽 수비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 플루미넨시가 반대로 전환을 빵 한다? 그러면 요 선수들은 사실 숨을 좀 돌릴 수 있어요. 공이 반대에 있다 보니까 좀 걸으면서 호흡을 내리는 거야. 근데 플루미넨시가 반대 전환을 안 하고 다시 와서 짧게 계속 돌려. 나는 이미 호흡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짧게 폭발적으로 뛰는 걸 계속해야 돼. 공 뺏어야 되니까. 그러면 금방 지치죠. 공 못 따라가. 플루미넨시 선수들이 전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좁은 공간에서 플루미넨시의 9명의 선수가 상대 선수 7명을 상대로 풋살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2명 더 있는 상태로 풋살하면 무조건 이길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 이 릴레이셔니즘이라는 게 길거리 축구, 풋살 이런 데서 영감을 받은 전술이에요. 즉흥성, 창의성. 그러니까 상대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죠. 너무 순간적으로 플레이들을 팍팍 하니까.
되니까. 자, 하지만 디니즈의 릴레이셔니즘이 선수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건 아닙니다. 야, 자유롭게 하되 이런 것들 좀 자주 해봐봐, 이렇게 권장하는 플레이 패턴이 몇 개 있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패스 앤 무브, 주고 서있지 말고 움직이라는 거죠. 또 그거랑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2대1 패스 주고 움직여서 다시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3자 패스도 있습니다. 전진 패스하고 침투하고 볼 받은 선수는 제3자에게 돌려놓고 바로 수루 패스, 이런 패턴을 업백 수루라고 하기도 해요. 말 그대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수루 패스 하니까. 자, 릴레이셔니즘에서 권장하는 또 다른 패턴은 이스카지냐스, 포르투갈어로 계단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대각선으로 서가지고 공을 단계적으로 전진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요 대형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패턴이 코르타루스, 포르투갈어로 빛을 차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떤 플레이를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서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패스를 해요. 그러면 요 선수가 공을 안 받고 뒤로 흘려, 그리고 이렇게 돌아뛰어. 그러면 뒤에 있던 요 선수가 한 번에 돌려놓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중간에 있는 선수가 상대 수비의 시야를 차단하고 순간적으로 혼란을 주죠. 그래서 빛을 차단한다, 코르타루스. 사실 요 플레이는 많이들 하는 거예요. 저 대학교 다닐 때 고려대학교가 요 패턴을 많이 썼거든요. 덕분에 무릎 연골 많이 갈렸어요. 자, 그럼 릴레이셔니즘에서 수비는 어떻게 할까요? 자유롭게? No. 수비할 땐 나름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뺏기면 바로 뺏는 거. 이게 또 말이 되는 게 항상 수적 우위 상황을 만들어서 볼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볼 뺏기면 그 주변에 우리 선수들이 많겠죠. 그러면 바로 뺏기가 쉽겠죠. 그리고 애초에 한쪽에 몰려가지고 볼을 돌리죠. 그럼 볼 뺏겼을 때 요 사이드 라인 쪽으로 몰아가지고 압박하기가 좋아요. 요 라인은 우리 편이잖아, 확 포위해버리는 거지. 릴레이셔니즘의 한계. 자, 2023년 12월 현대축구 전술의 양 극단을 대표하는 두 팀이 상징적인 대결을 펼칩니다. 포지셔니즘을 대표하는 맨시티 대 릴레이셔니즘을 대표하는 플루미넨시. 이 두 팀이 클럽 월드컵 결승에서 맞붙었어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맨시티가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릴레이셔니즘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어요. 일단 플루미넨시 선수들이 이 좁은 공간에서 볼을 돌려가지고 전진을 못하더라고. 왜? 맨시티의 압박이 너무 조직적이고 강력하니까. 사실 맨시티의 그런 강력한 압박을 풀어내려면 플루미넨시 선수들이 최대한 벌려야죠. 그래서 맨시티 수비 조직의 간격을 벌려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좀 편하게 돌릴 수 있다고. 근데 릴레이셔니즘은 요 좁은 데서만 계속 돌리잖아. 다 뺏긴다고. 그리고 플루미넨시가 볼을 뺏겨서 다시 뺏어 오려고 해도 맨시티 선수들이 볼을 좀 잘 차요. 소유권 확실하게 지킨다고. 게다가 플루미넨시랑 다르게 간격을 쫙쫙 벌려서 돌려. 그러니까 플루미넨시가 압박을 못해요. 팽팽 돌아가. 그러니까 그냥 라인 쫙 내려가지고 수비하는 거예요. 근데 플루미넨시가 그렇게 내려앉아서 수비를 많이 해본 팀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수비 조직력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4대 0으로 무기력하게 진 거예요. 자, 그 외에도 디니즈의 플루미넨시는 단점이 많았어요. 전방 압박 안 하고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고전한다든가, 또 상대가 빠른 윙어를 활용해서 반대쪽에 넓은 공간을 활용하면 아주 고전했죠. 그래서인지 디니즈는 2024 시즌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경질당해요. 그리고 디니즈 감독이 잠깐 브라질 대표팀 감독 대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팀의 릴레이셔니즘을 입히려고 했는데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 대표팀 선수들이 거의 유럽에서 뛰다 보니까 포지셔널 플레이에 다 익숙해져 있어. 그러니까 대표팀 소집 그 짧은 기간에 릴레이셔니즘을 입힐 수가 없는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한쪽에 다 몰려가지고 볼을 돌려야 되는데 호드리구가 저 측면에 벌려 있어. 디니즈가 아무리 좁히려고 해도 안 와. 근데 뭐 호드리구 입장에서는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릴레이셔니즘에서는 반대 전환도 하면 안 되는데 기마랑이스가 자꾸 반대의 킥을 빵빵 때려. 디니즈도 답답하고 선수들도 답답하고 결국 디니즈는 성적 부진으로 6경기 만에 경질당했어요. 릴레이셔니즘의 영향력. 자, 디니즈 감독이 성적을 계속 내진 못했지만 포지션을 파괴한다는 그 아이디어는 유럽의 많은 감독들한테 영향을 줬어요. 먼저 스웨덴의 말메. 이 팀은 수비할 때나 후방 빌드업 할 때는 명확한 형태가 있지만 파이널 서드에서 공격할 때는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 좁게 모여서 해요. 플루미넨시 같죠? 그리고 특히 두 명의 플레이메이커는 완전한 자유를 부여받아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안첼로티의 레알 마드리드도 비슷하죠. 공격할 때는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이 세 선수가 포지션 상관없이 자유롭게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요 세 명이 왼쪽 측면에 다 모여 있어. 이게 뭐 공간을 다 활용하지 못한다 혹은 겹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쪽에 있는 상대 수비수한테는 아주 악몽이죠. 여기서 어떻게든 돌파해서 찬스를 만들어낼 거라고. 이런 것도 릴레이셔니즘의 아이디어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유벤투스에서 경질된 티아고 모타가 볼로냐 감독을 했을 때 공간이 오픈됐을 때 선수들한테 자유를 줬어요. 뭔 얘기냐? 막 서로 자리 바꿔가면서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전진 패스가 나와서 공간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선수들이 자기 포지션에 상관없이 다 뛰어들어가 공간이 오픈되는 그 특정 상황에서만 릴레이셔니즘의 원리를 활용한 거죠. 자, 그리고 인테르의 인자기 감독은 펩의 포지셔널 플레이를 기본으로 가져가되 릴레이셔니즘의 포지션 파괴 원리를 한 스푼 아니 한 3스푼 정도 첨가를 해요. 뭔 얘기냐? 일단 후방 빌드업 할 때 서로 자리 바꾸는 것도 굉장히 과감해. 보통 전술 좀 친다 하는 팀이 센터백 1명을 올리거든요. 근데 인테르는 센터백 3명하고 중미 3명이 한꺼번에 자리를 바꿀 때도 있어요. 그리고 더 과감한 건 이 센터백들이 패스를 받고 전진 패스 한 다음에 뒷공간까지 쭉 침투를 해요. 이때 센터백들은 릴레이셔니즘의 원리에 따라서 자유롭게 공간을 찾아가죠. 그래서 가끔 보면 오른쪽 센터백이 어느 순간 왼쪽 윙포워드로 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 구조는 유지하되 포지션 변경의 자유도를 아주 높인 거예요. 릴레이셔니즘의 향기가 많이 나죠. 자, 그 외에 세리에 우승을 차지했던 스팔레티의 나폴리, 또 분데스리가를 무패로 우승한 알론소의 레버쿠젠,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을 우승한 아르헨티나, 이런 팀들도 공격할 때만큼은 릴레이셔니즘의 자유로운 포지션 파괴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릴레이셔니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최근에 나온 전술 이론 같지만 포지션을 파괴한다라는 개념만 놓고 보면 되게 오래된 아이디어예요. 1950년대 헝가리 대표팀의 전술, 그리고 70년대 네덜란드의 토탈 풋볼, 그런 것들이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디니즈 감독의 축구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흥미롭죠. 성적까지 계속 챙겼다면 참 좋았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거는 힘들어 보여요. 아무래도 현대 축구에서 이기는 축구를 하려면 포지셔니즘과 릴레이셔니즘 그 사이에 어딘가 아주 적절한 지점을 잘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감독들이 선수들한테 자유를 많이 줘가지고 예전처럼 개성 넘치는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캐릭터들이 확실했다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